최근에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국제 시세보다 20%가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는 지금 금값이 뭐 사상 최고가를 계속 연일 갱신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다. 이런 약간 루머 아닌 루머가 돌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더 모으고 있다는 이런 약간 루머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팩트부터 두고 보면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사모은다? 맞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을 보면 2010년부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늘리고 있어요. 원래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살 때 1년에 보통 한 300톤 정도를 사거든요. 근데 2022년을 기점으로 사상 최고치 수준의 1000톤, 1000톤, 1000톤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사고 있단 말이죠. 금을 미친 듯이 금을 매입하고 있다.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가장 주동해서 이렇게 금을 쓸어 담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고 하면 말씀해주신 중국이 맞아요. 중국이 1000톤이 뭐야 500톤도 안 됐던 금을 거의 20년 만에 2000톤이 넘게 늘렸거든요. 근데 이건 공식적으로 발표된 양만 그렇지 중국이나 사우디가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공식 보유량이라는 건 국가가 IMF에 보고를 하면 이제 수치가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보고를 잘 안 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국의 금 보유량 차트를 보면 금 보유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약간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는 갑자기 한 5년, 10년 동안 안 오르다가 한 달 만에 막 1000톤이 뛰고 그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1년 동안 금을 쓸어 담은 총량이 300톤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고작 한 달 만에 1000톤이라는 거를 중국이 산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전에 사 놓았던 걸 보고하기 뭐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적으로 보고를 안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안 하다가 나중에 그냥 우리 이만큼 있어 라고 보고를 한 거겠죠. 그 말은 즉 결론적으로 중국이 보고를 안 한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 금을 수입하는 양은 보고가 돼요. 당연히 무역 거래를 하니까. 수입된 금에 비해 중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잘 안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세계 금협회의 금 유출입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 흘러간 금이 분명한 양이 있고 그거에 비해 중앙은행들이 보고한 양과는 약간의 그 괴리가 2007년, 2008년부터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괴리를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중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대략 5000톤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지금이 2000톤이니까 한 3000톤 정도는 더 몰래 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까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중국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금을 쓸어 담고 있는 주체는 맞구나. 그건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금을 막 미친 듯이 쓸어 담으면 중앙은행들은 금을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처럼 중앙은행들이 뭐 어떤 특정한 자산을 사면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이 현상 자체가 두 가지 효과를 줍니다. 하나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요. 금 가격이 어느 가격 이하로는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금을 정말 많이 샀던 2022년을 기점으로 보면 이 전에는 금 가격이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 이만큼 상승하면 그 다음에 이거의 절반이나 아니면은 그 다시 예전 가격까지 돌아오는 일들이 빈번했는데 2022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산 그 이후부터 보면 금 가격이 특정 가격만큼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조정이 나타나면 3분의 1 가격도 잘 안 떨어져요.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밀어붙여서 이제 하방을 이제 강하게 지지하고 사기만 있는. 하고 팔지는 않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방 경직성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쓸어 담고 이렇게 심으로 꽉 잡고 있으니까 금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금 가격이 조금만 상승을 하려고 해도 원래는 뭐 10% 오를 게 20%, 30%씩 올라요. 주식도 보면은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주식일수록 가격이 이제 크게 오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금의 유동성이 많이 줄고 있는데 심지어 실물에 대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금 가격이 한번 오르는 사이클이 터지면 막 여기저기서 공급 대란 나타나고 금 가격이 뭐 10% 오를 게 20%, 30% 오르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은 그 생산업자들의 그 채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래 공급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오히려 공급 측에도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의 공급을 생각하려면 금이 얼마나 있나를 봐야 돼요. 미국 지질
기술조사국에 따르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양이 한 26만 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20만 톤은 이미 캤고 한 5만 몇천 톤 남았거든요. 근데 1년에 전 세계가 금을 채굴 하는 양이 한 3천 톤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20년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금이 고갈나기까지. 그렇다는 건 이전까지, 그러니까 20만 톤을 캘 때까지는 세상에 금광이 널려 있으니까 그 중에서 채산성이 좋은 금광부터 당연히 먼저 캐겠죠. 금광 기업들이 이렇게 제일 맛있는 것만 먹고 이제 고작 5만 톤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 이 남아있는 금광은 채산성이 정말 안 좋아요. 캐면 손해예요. 그 다큐멘터리 중에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골드러시인가?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금을 탐사를 하기 위해서 한 7개 정도 구멍을 파서 시료를 이제 채취를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7개 뚫으면 한 5개 정도는 좋은 금광이 나왔는데 지금은 한 2개 나오면 잘 나오거든요. 그 말은 즉 채산성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5만 톤이 있지만 그 5만 톤조차도 채산성이 좋은 금광이 별로 없어서 안 그래도 금에 대한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근데 만약에 금가격이 여기서 뭐 7배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채산성이 더 좋아지는 그런 이제 금광들도 생길 거니까 그런 금광을 캐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금이라는 자산은 채굴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본을 투입하고 시작을 하면 실제로 금이 나오는 건 10년 뒤에 나옵니다. 이 시차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 가격이 올랐던 역사를 비교해 보면 금의 채굴량이 줄어드는 시기부터 금 가격이 오르다가 금의 채굴량이 금 가격이 거의 최고점을 찍을 때부터 채굴량이 다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말은 즉 이제 막 금 가격이 조금 뭐 한 2배가량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야 채산성이 맞는 금광들이 생길 거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시장에 금이 공급되는 건 앞으로 거의 짧게 봐도 7, 8년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뒤에 금이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대한 이 추세가 바뀌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물금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금을 우리가 투자할 때 그냥 실물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실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초보자분들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금 투자한다 그러면 금은방에 가서 골드바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금 액세서리 같은 거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실물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버튼 몇 번으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간편한 투자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ETF가 있습니다. ETF는 일종의 금 가격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식 투자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주식 어플에서 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 ETF라고 하면 뭐 코덱스 금 선물이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게 좋은 점은 첫 번째로 간편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주식 어플은 웬만하면 다들 있으실 거고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뭐 5분이면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사고 팔 때도 그냥 버튼 눌러서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버튼 누르면 이제 사고 팔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간편함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수수료가 되게 저렴한 편입니다. 한 0.7% 정도밖에 수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금을 투자할 때 우리 실물 산다 그러면 막 부가세도 10% 내야 되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있어서 뭐 사자마자 15% 정도 손실 본다 이런 게 되게 일반적인 통념이잖아요. 그것과 반대로 ETF는 수수료가 0.7% 정도밖에 안 되니까 되게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ETF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팔 때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진다.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할 만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KRX 금시장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인 분들은 아직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국가가 금거래를 좀 더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만든 금거래 시스템입니다.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방금 말씀드린 ETF처럼 주식 어플에서 똑같이 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아무래도 그냥 인터넷에 KRX 금시장 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게 잘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장점부터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ETF가 수수료가 0.7%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어플에서 하는데 얘는 수수료가 0.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거의 절반 이하로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ETF는 나중에 팔 때 배당소득세나 뭐 아니면 미국에 상장된 것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KRX 금시장은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자마자 다시 수익을 내고 팔아도 그냥 수수료 0.3% 내면 끝이라는 겁니다. 아주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금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실물은 좀 뭔가 부담스럽고 좀 간편하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ETF와 KRX 금시장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좀 더 접근이 쉬운 그런 방식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물금만의 매력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보자일수록 비실물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근데 금이라는 자산을 이해하면 결국에는 실물로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실물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실물은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꽤 안전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비실물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건 선물이라는 시세를 추정을 하거든요. 선물이라 함은 이 실물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이에요. 내가 나중에 금을 받을 거라는 계약이지만 실제로 금을 받진 않아요. 그냥 일종의 계약 형식으로만 금을 거래하는 거다 보니까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이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실물은 실제로 그 금을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막 금 가격이 20% 30%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마진콜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금을 내다 팔아야 되니까 선물 시세는 정말 무섭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실물 가격은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런 것처럼 실물은 그런 강한 변동성, 특히 하방으로 강한 변동성이 있을 때 강하게 지켜주는 그런 변동성으로 좀 안전한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정말 많이 쓸어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각국의 투자 은행들도, 대형 투자 은행들도 실물 금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금을 쓸어 담는 게 아니라 실물 금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전에 ETF나 막 이런 형식으로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선물이 실물보다 128배 정도 시장이 커요. 바꿔 말하면 사실은 금이 이거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없는 128개의 금을 거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붙으면서 실물 금을 찾는 수요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물은 별로 없는데 뱅크런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막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20%가 더 높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번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지만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나중에는 금값이 올라감에 따라 실물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물을 찾는데 실물은 요만큼밖에 없고 선물 시장만 큰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금 가격이 뭐 지금으로부터 뭐 2배 내지 3배 막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말은 사람들의 수요가 더 붙는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실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다. 만약에 내가 똑같이 지금 선물로 따져도 100만 원, 실물로 따져도 100만 원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가격이 300만 원이 됐을 때는 실물은 3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 400만 원에 팔 수 있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실물이 갖는 메리트가 엄청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얘긴 한데 사실 금 가격이 오르면 국가 입장에선 되게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국민들이 화폐를 자꾸 버린다는 뜻이에요. 국민들이 화폐를 버리면 이 국가의 화폐 가치가 정말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뭐 IMF 때라던가 아니면 뭐 미국으로 따지면 1930년대라던가 이렇게 금 가격이 폭등할 때 1970년대도 그랬어요. 미국조차도 30년대나 70년대 때 금 거래를 막아버려요. 금 인출도 막아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때 금융자산의 형태로 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금을 몰수당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금은 국가가 금을 보유할 때도 러시아가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스위프트 제재, 경제적 제재를 받았을 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갖고 있으면 어떤 통제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각 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거고 각 개인들이 금을 사는 건데,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금을 어떤 기관이나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라는 건 그 자체로 본질과 되게 멀어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입문을 보통 이제 금융 자산의 형태로 금을 투자했던 분들의 대부분이 나중에 금에 대해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실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그렇다고 실물을 권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비실물의 형태, 금융자산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더라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은 내가 금 투자를 함에 따라 언젠간 실물로 넘어갈 때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해 보자면 이제 실물금은 살 때 부가세도 10% 붙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있어서 손해 볼 수가 있고 또 아무래도 황금성도 조금 떨어지는 대신 아까 말씀해 주신 금거래소나 ETF로 사는 것은 실제 금이 아니라 그 금에 대한 계약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 금인 줄 알았던 게 내 금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정말 위기가 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금 투자의 종착지는 결국은 실물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사실 이제 최근에 또 하나 떠오르고 있는 게 디지털 골드로 불리는 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이기도 한데 비트코인 투자의 논리가 사실 금의 투자의 논리랑 완전히 똑같아요. 동일한데 물리적 골드를 선호하느냐 아니면은 디지털 골드를 선호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염두를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리서치를 해본 결과 이러이러해서 금을 선택했다. 이런 좀 내막이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처음에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과 되게 많이 닮아 있긴 해요. 뭐 한정됐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분할성도 되게 좋고 그런 다양한 그다음에 또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많이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투자하는 거의 가장 큰 기전은 이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다가 본질이거든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비트코인은 어떨 것인가? 예를 들면은 1970년대 이럴 때를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한창 심할 때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식 시장이 정말 죽을 써요. 채권 시장도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이나 이제 원자재 이런 실물 자산들만 가격이 되게 많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자산 그 상관성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그런 쪽에 가까울 거냐 아니면 원자재 쪽에 가까울 거냐 금융자산에 가까울 거냐 실물자산에 가까울 거냐 그렇게 볼 때 약간 본질적인 건 뭔가 금과 되게 많이 닮아 있는데 자산의 움직임은 사실은 주식과 좀 더 많이 닮아 있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이 비트코인 시장이 더 커지고 현명한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자산의 그런 상관관계가 금이나 이제 원자재 쪽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늘 나스닥이나 이런 쪽과 좀 가까웠다 보니까 그래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투자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냥 저는 투자의 확신이 있는 쪽에 그냥 제 돈을 다 몰아넣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좀 더 선호한다. 그리고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나 이제 대형 은행들이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질 때마다 비트코인을 담는 경향은 아직까지는 안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이 금에만 이제 투자 비중이 높아진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그 자산 상관성이 점점 스태그플레이션과 비트코인의 자산 상관성이 높아지는 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또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배분해 두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산이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금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 근데 어쨌든 모든 자산은 언젠가는 상승을 멈추는 시기가 있거든요. 영원히 오르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그러면 금 사이클을 29년, 30년 보수적으로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로 보시지만 언젠가 고점이 온다고 했을 때 그걸 일반 투자자들이 좀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의 고점은 고점이라 해서 머리는 아니지만 한 어깨 정도에서 파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다른 이제 주식이나 이런 애들이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금과 비슷하게 이제 은이라는 자산도 한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야 1년, 짧으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금은 짧으면 1년, 길면은 3년 동안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금이라는 자산을 언제 팔까, 언제 파는 게 좋을까를 생각할 때 다양한 매도 시나리오가 있고 제가 그걸 책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초보자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200년의 투자 그 역사가 있는 모멘텀 투자,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이라 함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금에 적용했을 때는 1년 반 전 가격보다 가격이 높으면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하고 1년 반 전의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으면 아 추세가 이렇게 꺾였구나 라고 판단해서 매도하는 아주 단순한 전략이에요. 근데 금은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긴 추세성을 갖고 있는 독특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매수 시그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임수가 없다는 거네요. 네, 속임수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어도 돼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만 그냥 봤을 때 아, 지금 가격이 1년 전 가격보다 1년 6개월 전의 가격보다 낮나? 만약에 낮아졌다. 그럼 그때만 매도하셔도 거의 어깨 부근에서 팝니다. 네. 왜냐면 분기에 한 번이면 3개월에 한 번 보는 건데 금 가격은 거의 길면 3년 동안 고점 부근에 머물고 짧아도 1년은 고점 부근에 머물다 보니까 조금 부지런하면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싶다라고 한다면 분기에 한 번 정도만 확인을 해도 충분히 거의 어깨 부근에서 항상 팔 수 있었다라는 걸 이해해 보면서 이 추세 추종 전략을 이용하면 나중에 하락 사이클이 오면 또 한 20년 내내 하락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큰 하락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하실 생각인가요? 그렇죠. 금은 거의 정리를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는 금을 한 10%는 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는 갖고 있되 나머지는 정리를 하고 저평가된 다른 자산을 투자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 투자 전문가이신 조기현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